안녕하세요 여러분, 진셀입니다. 여러분이 야구를 좋아하는 일본의 셀러리맨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출근을 앞두고 급하게 아침 식사를 하는데 이런 뉴스 속보가 흘러나옵니다. 총리, 일본 야구 대표팀과 LA 다저스의 투수 오타니 쇼헤이와 한화 이글스의 류현진 선수 전격 국적 교환. 처음엔 이게 뭔 소린가 싶으실 거예요.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 총리가 생방송에 나와서 이딴 말을 짓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타니 선수는 실력은 있지만 태도가 별로인 것 같고 부상 위험이 높기 때문에 일본 팀에는 저희가 어울리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연락해 류현진 선수를 데려왔죠. 그럼 여러분들 반응이 어떠실 것 같아요? 류현진 선수 좋죠. 좋아요. 그런데 오타니잖아요. 세계 최고의 야구 선수. 왜 하필 한국에만 연락했으며 왜 하필 늙은 선수와 미래가 창창한 선수를 교환해야 했으며 왜 이 모든 게 일본인들에게 비밀로 이루어진 건가? 여러분은 아무리 질문을 해도 납득할 만한 결론을 내릴 수가 없을 겁니다. 당연하죠.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식적이지 않은 사건이 올해 초 세계 최고의 농구리그 NBA에서 벌어졌습니다. 직전 연도 준우승을 이끈 앞날 창창한 25살 미래의 MVP 댈러스 매버릭스의 루카 돈치치와 여전히 훌륭한 실력을 지녔지만 그 영광이 점차 과거의 것이 되어가는 31살 유리모 로스앤젤레스 레이커스의 앤서니 데이비스가 전격 트레이드된 것입니다. 이 사건의 소식이 NBA의 공신력 높은 기자 샴즈 샤라니아의 트위터에 처음 발표되었을 때 NBA의 선수 한 명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이 새끼 계정 해킹당한. 그런 반응에 걸맞게 양 팀에 의해 트레이드가 공식 발표된 순간 해당 소식은 리그 안팎에서 전례 없는 파장을 불러일으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 트레이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죠. NBA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트레이드. 사람들은 분노했고 급기야 트레이드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진 니코 해리슨 단장을 향해 살해 협박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그야 인터뷰 자리에 나와서 트레이드 이유를 밝힌 단장이야말로 범인인 게 틀림없어 보였으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의문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왜냐? 말이 안 돼도 너무 말이 안 되니까. 하물며 농구 관련 커리어가 20년이 넘어가는 니코 같은 인물이 내리기엔 더더욱 말이 안 되는 결정이니까. 그리고 이런 의심에 기름을 붓는 새로운 사건이 발생했으니 5월 13일 매버릭스가 NBA 드래프트 로터리에서 1.8%라는 낮은 확률을 뚫고 1순위 지명권을 얻게 된 것입니다. 다시금 음모론에 불이 붙기 시작하고 놀랍게도 이 트레이드를 둘러싼 비밀이 하나 둘 밝혀주면서 이건 단순한 선수 간 트레이드가 아닌 사업이자 로비이자 협박이자 무엇보다 미국 세법의 추악한 단면이라는 사실이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의 주제 트레이드, 카지노, 그리고 미국 세법 시작합니다. 트레이드의 표면적 이유는 팀의 미래를 위한 리빌딩과 전술적 리프레시를 위함이라는 논리였습니다. 단장은 루카의 높은 사용률과 볼 점유 중심 플레이가 팀의 밸런스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판단했고 루카의 체중 관리 문제와 리더십 부재를 문제 삼으며 더 안정적이고 검증된 베테랑 자원인 앤서니 데이비스를 중심으로 한 새로운 팀 구성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이 주장을 들은 모두가 이렇게 반응했죠. 형제님, 지랄하지 좀 마세요. 먼저 루카 돈치치는 25살의 나이에 이미 NBA 역사에 길이 남을 기록들을 쌓아올린 그야말로 괴물 같은 선수입니다. 이미 18세에 유럽 농구 최고의 선수로 인정받은 그는 19세의 어린 나이에 NBA에 데뷔한 이후로 단 한 시즌도 평균 20득점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으며 이미 5시즌 연속 올 NBA 퍼스트 팀에 이름을 올렸고 이는 마이클 조던, 르브론 제임스, 윌트 체인벌린 등 역대급 선수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기록입니다. 단일 경기에서의 퍼포먼스 역시 경이로운 수준으로 2023-24년 시즌 중에는 60득점 트리플 더블을 달성한 바 있으며 플레이오프에서는 준우승을 이끌었습니다. 이런 기록들은 단순한 좋은 선수의 기록이 아닙니다. 이미 NBA 레전드 반열에 오른 선수인 거죠. 루카는 단지 팀의 일부가 아닌 전술의 뼈대였고 실제로 매버릭스는 지난 몇 년간 루카를 중심에 둔 시스템을 구축해왔습니다. 따라서 그의 트레이드는 단지 한 명의 선수를 잃는 것을 넘어서 구단이 그동안 축적해온 전술 자산과 철학을 통째로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따로 있었으니 바로 댈러스 팬들이 루카에게 갖고 있던 애정이었습니다.
팬들이 그에게 건 기대는 단순히 그의 퍼포먼스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루카 돈치치는 단순히 뛰어난 선수 그 이상으로 댈러스 매버릭스의 상징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구단의 미래를 책임질 프랜차이즈 플레이어이자 팬들에게는 희망과 자부심의 상징이었습니다. 팬들은 루카의 플레이를 통해 팀의 미래를 상상했고 그와 함께 성장해가는 구단의 비전을 믿어왔습니다. 이런 상징적인 존재를 부상 이력과 체력 문제를 안고 있는 베테랑 선수와의 맞교환 대상으로 삼은 이 결정은 단순한 전술적 판단을 넘어서 팬들과의 신뢰를 저버리고 구단의 방향성을 완전히 무너뜨린 충격적인 선택이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주장의 신빙성을 희석시킨 것은 트레이드 상대 그 자체였습니다. 바로 LA 레이커스죠. 2010년대 르브론 제임스와 스테픈 커리의 대결 구도라는 최고의 전성기를 지나 NBA는 지난 몇 년간 시청률의 감소를 겪어왔습니다. 리그 운영진 차원에선 리그의 인기를, 특히 세계적 인기를 다시 끌어올릴 한 방이 절실한 상황이었죠. 그렇다면 현재 NBA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팀은 어디인가? 전 세계에서 가장 팬이 많은 팀은 어디인가? 맞습니다. 바로 레이커스입니다. 레이커스는 전통적으로 NBA에서 가장 인기가 많은 팀이었습니다. 윌트 체인벌린, 카림 압둘 자바, 매직 존슨, 코비 브라이언트, 지금은 르브론 제임스까지 수많은 전설적인 선수를 품었던 이 팀은 NBA가 가장 총애하는 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런 팀에 트레이드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지난 몇 년간 가지고 싶다고 노래를 불러오던 천재 선수가, 예를 들면 루카 돈치치 같은 선수가 넝쿨째 글러 들어온다? 그것도 상대방이 먼저 나에게만 제시해서? 정말 그 방법은 모르겠지만 일어나기만 한다면 리그 입장에선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입니다.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어째서인지 댈러스는 올해 드래프트의 1순위 지명권을 얻게 됐고요. 여러분은 반문하겠죠. 하지만 이건 NBA 리그 차원에서만 좋은 거 아니야? 댈러스의 이해 관계자들한텐 크게 좋을 게 없잖아. 신인 선수를 받는다고 해도 그 선수가 돈치치만큼 잘할 거라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 대체 왜 한 거야? 하지만 여기에 누군가가 이런 답을 내놓습니다. 이거 혹시 그 새로 왔다는 구단주들이 관여한 건 아닐까? 사실 매버릭스는 그동안 아주 유명한 구단주 한 명에 의해 소유되어 왔습니다. 그 주인공은 마크 큐반. 여러분은 아마 샤크탱크라는 벤처 투자 리얼리티 프로그램에서 보신 적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유명한 자수성가 기업인이고 농구 광팬으로서 적극적인 소통과 아낌없는 투자를 계속해서 팀의 발전을 이끈 주역 중 하나였죠. 어찌나 열정이 넘치는지 심판한테 허구헌날 항의를 해댄 나머지 팀 인수 후 20년 동안 벌금만 38억을 냈다고 해요. 노비츠키의 우승 때도 함께 했었던 만큼 그를 떠올리게 하는 돈치치에겐 애정을 아끼지 않았는데요. 그게 어느 정도였냐 하면 아내와 돈치치를 팀에 남기는 것 중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곧 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이혼 서류 준비하는 걸 볼 수 있을 겁니다. 라고 할 정도였으니 말 다 했죠. 그런데 2023년 11월 라스베가스 샌즈의 창업주 가문인 에덜슨 가문이 큐반으로부터 지분 대부분을 인수할 예정이라는 보도가 올라왔습니다. 최종적으로 에덜슨 가문이 댈러스 지분의 69%를 인수해서 큐반이 구단주에서 내려왔고 27%의 지분을 소유한 채 농구 운영 부문 책임자로 이동하면서 새 구단주는 샌즈의 회장 미리엄 에덜슨의 사위인 패트릭 듀몽이 됐죠. 농구 광팬인 그가 이런 결정을 내린 데에 대해 사람들이 의문을 가지자 큐바는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제가 처음 2000년 매버릭스를 샀을 땐 저는 테크가이였고 모든 방면에서 우위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24년 뒤 현재 리그에서 성장을 지속하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선 다른 수익원이 필요해요. 이제 모든 스포츠 팀들은 카지노, 호텔과 같은 부동산 개발에 대해 얘기하고 있어요. 스포츠팀을 더 크고 수익성 높은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서요. 그렇습니다. 도박입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전 세계의 억만장자 스포츠 구단주들은 구장 인근의 부동산을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그곳을 호텔, 리조트, 카지노 등등 스포츠 경기에서 베팅을 할 수 있는 곳, 즉 스포츠북으로 개발하면 엄청난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죠. 마크 큐반도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큐반 본인은 부동산 개발 경험이 전무한 테크가이였죠. 그래서 그가 손을 잡은 것이 바로 에덜슨 가문이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구장 인근의 베네시안 같은 카지노를 지을 수 있다면 그 가치는 200억 달러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저는 200억 달러 구단의 27%를 소유하는 거죠. 어차피 큐반 자신에겐 부동산 개발이나 카지노 운영 경험, 관련 자산이 전무하니 지금 구단의 지분을 상당수 넘김으로써 구단 가치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투자자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면 자신이 손을 쓰지 않고도 남아있는 지분의 가치가 덩달아 뛰게 되어 이득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이용한 거죠.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매버릭스의 연고지인 댈러스는 도박이 불법인 텍사스주에 위치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에덜슨 가문은 텍사스의 도박 합법화를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구단주가 되기 전인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로비를 시작했고 전직 주지사까지 끌어들여 2024년엔 그 로비 금액만 1,370만 달러가 넘어갈 정도였죠. 이들이 팀의 지분을 사들인 것 또한 구단과 팬 그리고 본인들의 이해관계를 일치시킴으로써 의회를 압박하려는 수단이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텍사스주는 매우 완강했습니다. 상원 의원들이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서 관련 법안의 통과는 요원해져 버렸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돈치치 트레이드가 터집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불과 며칠 뒤 이런 단독 기사가 올라옵니다. 텍사스 주지사 그렉 에벗 생각을 바꿔 텍사스 도박 합법화 지지. 형제님들, 제가 천재는 아니지만 말입니다. 뭔가 너무 이상한 냄새가 나지 않나요? 어쩌면 루카 돈치치라는 스타 플레이어와 그를 응원하는 팬들은 부자들의 돈놀이와 정치적 압박을 위해 이용된 희생양 아니었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정치권에 대한 압박을 위해서라지만 돈을 원한다면서 더 가치가 낮은 선수를 받아오고 팀 성적을 일부러 망치는 게 말이 되냐? 그럼 구단의 인기가 떨어져서 결국 미래에 수입이 줄 텐데? 하지만 틀렸습니다. 구단주들 입장에선 구단의 수입이 떨어져야 더 이득이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요? 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가능케 해주는 것이 바로 지금부터 말씀드릴 미국의 세법입니다. 미국 세법에는 아주 특별한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섹션 197 무형자산 조항이죠. 이 조항이 적용되는 자산은 무형자산 중에서도 특별히 규정된 자산입니다. 주로 영업권이나 면허, 상표권 같은 무형자산을 다루죠. 그리고 원래는 포함되어 있지 않았지만 구단주들의 오랜 노력 끝에 2004년부터는 MLB, NBA, NFL 등의 스포츠 구단도 이 규칙을 쓸 수 있게 로비에 성공했습니다. 얼핏 보면 이게 스포츠 구단이랑 무슨 상관인가 싶겠지만 이 조항의 마법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조항에 속하는 무형자산은 상각, 즉 애머타이제이션을 진행할 시 실제 수명에 상관없이 무조건 15년 동안 정액 상각이 진행되기 때문이죠. 결과적으로 선수 계약, TV권, 굿윌까지 대부분의 구단 자산이 15년짜리 비용 공제 항목이 된 겁니다. 즉 현금 지출과 무관하게 매년 세금상의 비용을 만들고 대부분의 실제 계약 기간보다 긴 15년 동안 공제를 받으면서 급여 비용과 이중 공제 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말로만 들어선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요. 표를 이용해서 자세한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자, 선수와 5년 300밀리언 달러의 계약을 맺어서 취득가를 300밀리언 달러로 설정하고 197 조항을 이용해서 매년 20밀리언 달러를 15년 동안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동시에 계약대로 5년간 매년 60밀리언 달러를 지급하는데 이는 162 보통 경비로 즉시 비용 처리가 가능하죠. 그래서 실제 구단 손익이 30밀리언 달러 흑자가 발생했다 치더라도 30밀리언 달러 적자가 발생했다고 장부에 적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맺었던 계약에 대한 상각 공제, 즉 매년 20밀리언 달러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연 30밀리언 달러 흑자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상으로는 연 마이너스 50밀리언 달러의 적자가 발생한 거죠. 심지어 이 적자는 구단주 개인 또는 지주회사의 타 업종 소득마저도 세율을 낮출 수 있게
있게 도와줍니다. 이를 이용한 대표적인 인물 중 하나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전 CEO인 스티브 발머입니다. 구단주이지만 경기에 뛰는 선수는 물론 구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에 비교해서도 적은 소득세율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매년 엄청난 수입을 거둬들이지만 장부상으로는 적자니까요. 물론 정말로 구단의 감가상각이 일어난다면 큰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죠. 감가상각을 진행하는 동안 구단의 가치는 연평균 2자릿수로 올라갑니다. 지난 20년간 미국 4대 리그의 구단 평균이 500% 상승이었을 정도죠. 더욱 놀라운 점은 이 혜택이 지속 가능하다는 겁니다. 팀을 되팔게 되면 새 인수자가 다시 15년 동안 상각을 시작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새로운 주인은 더 비싼 돈을 주고 구단을 구매했으니 더 큰 세금 방패가 생기는 겁니다. 즉 장부에는 매년 감가가 찍혀서 세금이 줄고 시장 가치는 오히려 커지면서 다음 매각 혹은 상속 때 더 큰 감가풀이 새로 매번 확보되는 겁니다. 물론 전 주인은 구단을 팔고 싶을 때 상각 환입을 해야 하지만 이미 15년 동안 해당 금액에 대한 무이자 대출을 받은 거나 마찬가지인 절세 효과를 누렸고 전국에 30개밖에 없다는 희소성 때문에 구단의 가치는 계속해서 올랐기 때문에 그 사이 오른 구단 가치를 통해 차익을 얻을 수 있죠. 즉 에들슨은 매버릭스가 농구를 잘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이해관계를 실현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팀을 가지고 있기만 하면 절세 효과도 얻을 수 있고 끝없이 오르는 구단의 가치를 통해 15년만 지나면 막대한 차이까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농구 역사에 길이 남을 재능 그리고 그런 선수를 사랑하는 팬들의 열정은 구단주들에게 있어선 그저 자신의 머니게임에 존재하는 하나의 장기말일 뿐인 겁니다. 단순한 스포츠 사건이 아닌 도박, 세법, 그리고 경제적 계산이 얽히는 이 이야기는 팬들에게는 충격적이고 구단주들에겐 한치의 망설임도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스포츠의 진정성과 감동 뒤에 숨어있는 복잡한 비즈니스의 면모를 마주하면서도 저는 그 속에서 우리가 그저 열광하며 즐기게 되는 그 순간순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느끼게 됩니다. 루카가 사랑받지 않는 선수였다면 이런 논란도 없었을 것이고 돈 이상의 가치를 믿는 팬들과 그들이 보내는 사랑과 열정이 없었다면 이건 그저 공놀이에 지나지 않았을 테니까요. 이번 사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감사합니다.